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총균세, 오늘은 9장을 읽어가겠습니다. 9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금화, 즉 야생의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즉 인간이 길들여 사용하고 혹은 고기로 먹거리로 활용했는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책이 아마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9장의 제목은요, 선택된 가축화와, 여기는 가금화 대신 가축화란 말을 썼네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입니다. 야생 후보 중 책이 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야생 후보 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의하여 가축화 조건에서 실격했다. 아프리카의 대형 군거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 종들을 살펴보면 실격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톨스토이도 마태복음의 다음 구절에서 드러나는 통찰력에 찬동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네, 소제목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성공 요소들입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어디선가 그런 말을 읽은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문장에서 몇 마디만 바꾸면 바로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 문장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서로 성적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척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칙을 확대하면 결혼 생활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에 대해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요인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은 인류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의 가축화에 대해 설명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룩말이나 페카리,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열대 아프리카산 멧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룩말이나 페카리처럼 가축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대형 야생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축화에 성공한 가축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라시아산이었다는 점이다. 앞에 두 장에서도 작물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야생식물이 작물화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같은 문제를 가축화된 포유류에 적용해보자. 앞에서 논의했던 사과냐, 인디언이냐 하는 문제가 얼룩말이냐, 아프리카 원주민이냐 하는 문제로 바뀐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입니다. 제4장에서 우리는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가 그것을 소유한 인간 사회에서 담당했던 여러가지 결정적인 역할들을 재확인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이 가축들이 고기, 유제품, 비료, 육상 운송, 가죽, 군대의 공격용 탈것, 쟁기를 끄는 힘, 털, 그리고 노출된 적이 없는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병원균 등을 제공한 것이다. 물론 가축화된 소형 포유류, 조류, 곤충 등도 인간에게 유용했다. 인간은 고기,
알, 깃털 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조류를 가축화했다. 중국에서는 닭,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오리나 거위류,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칠면조, 아프리카에서는 뿔닭, 남아메리카에서는 사양 물오리가 각각 가축화되었다. 유라시아에서는 이리가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다. 가축화된 개는 수렵견, 번견, 애견은 물론이고 일부 사회에서는 음식으로도 이용되었다. 음식을 얻기 위해 가축한 설치류 등의 소유 포유류에는 유럽의 토끼, 안데스의 기니피그, 서아프리카의 대형 쥐, 그리고 아마 카리브의 여러 섬의 후티아 라는 설치류 동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안데스의 기니피그는 쥐목에 속하는 몸길이 25cm 정도의 동물, 실험용으로 널리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브의 여러 섬의 후티아는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의 식용쥐로 현재는 거의 멸종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흰 족제비를 가축하여 토끼 사냥에 이용했고,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는 고양이를 가축하여 유해 설치류를 사냥했다. 그보다 최근에 와서 19세기나 20세기에 가축화된 소형 포유류에는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한 여우, 밍크, 친칠라, 애완용 햄스터 등이 있다. 심지어는 곤충까지 가축화되었다. 특히 유라시아의 꿀벌과 중국의 누에나방은 각각 꿀과 비단을 얻기 위해 가축화되었다. 이 작은 동물들은 대개 음식, 의류, 보온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쟁기나 마차를 끌지 못했고 사람을 태우지도 못했으며 개를 제외하면 썰매를 끌게 하거나 전쟁에 이용할 수도 없었다. 또한 대형 포유류만큼 중요한 먹거리가 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대형 포유류만을 다루기로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고대에 가축화된 대형 초식동물입니다. 가축화된 포유류의 중요성은 대형 육서 초기 동물의 종수가 놀라울 만큼 적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오직 육서, 여기서 육서란 얘기는 육상에 거주하는 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육서 포유류만이 가축화되었다. 현대 해양동물원 같은 시설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수서, 즉 물에 사는 포유류를 사육하거나 번식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자명한 이유 때문이었다. 대형이라는 말은 체중 45kg 이상이라고 정의한다면 20세기 이전에 가축화된 대형종은 모두 14종에 불과하다. 이 고대 14종 중에서 9종은 지구상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중요한 가축이 되었다. 여기서 9종입니다. 단복낙타, 쌍복낙타, 리마와 알파카, 당나귀, 술록, 물소, 야크, 반탱, 가우어 등이 그렇다.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중요한 가축이 된 것은 나머지 5종뿐이다. 이 주요 5종의 가축화된 포유류가 바로 소, 양, 염소, 돼지, 말이다. 제가 위에 표를 좀 읽겠습니다. 표 9-1에 내용이 조금 읽을만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요. 고대에 가축화된 대형 초식 포유류 14종입니다. 1. 양. 서중앙아시아의 아시아산 무플론 양이 야생조상, 현재 전세계 분포. 2. 염소. 서아시아의 비조르 염소가 야생조상, 현재 전세계 분포. 소.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멸종된 오록스가 야생조상, 현재 전세계 분포. 돼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분포돼 있던 멧돼지가 야생조상, 현재 전세계 분포. 고대 14종 중에서 다른 13종은 순수한 초식성에 가깝지만 돼지는 사실상 잡식성이다. 즉 동물성과 식물성 먹이를 모두 먹음. 우리가 멧돼지가 가끔 그 육식동물 잡아먹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5. 말.
지금은 멸종된 러시아 남부의 야생마가 야생조상, 동일종의 다른 아종인 몽골말은 현대 이르기까지 야생 상태로 남아있다. 현재 전 세계 분포. 그 밑에는 지금 9종이 있는데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6. 단봉낙타, 즉 아라비아 낙타. 7. 쌍봉낙타, 박트리아 낙타. 8. 라마와 알파카. 9. 당나귀. 10. 술록. 11. 물소. 12. 야크. 13. 발리소. 14. 인도소. 네. 거기에 관련된 일부 내용은 표에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읽기를. 물론 이 목록에서 빠진 것들도 눈에 띌 것이다. 한니발의 군대가 알프스를 넘을 때 이용했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왜 빠졌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사육동물로 이용되는 아시아 코끼리는, 여기서 사육동물이 아니라 노동의, 인간이 명령을 내려서 노동을 하는 동물이 사육동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동물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다. 코끼리는 길들여지기는 했지만 가축화되지는 못했다. 한니발의 코끼리도 현재 아시아의 사육 코끼리도 그렇다. 둘 다 야생 코끼리를 생포하여 길들였을 뿐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킨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달리 가축화된 동물이란 인간이 번식과 먹이 공급을 통제하는 동물, 즉 감금 상태에서 인간의 용도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번식시켜 야생주상으로부터 변화시킨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축화에는 야생동물을 인간에게 더 유용한 동물로 개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한 가축은 여러 면에서 그 야생조상과는 다르다. 차이점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첫째로, 동일한 종의 동물 중에서도 다른 개체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한 개체를 선택하는 인위 선택. 둘째로, 인위적인 환경은 야생 환경과 판이하게 다르므로 자연 선택의 효력도 다르게 작용하여 이에 대해 동물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진화적 반응이 있다. 우리는 그 같은 내용이 식물의 작물화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제7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가축화된 동물이 그 야생 조상으로부터 분기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크기가 달라진 종들이 많다. 소, 돼지, 양 등은 가축화 과정에서 더 작아졌으며 기니피그는 더 커졌다. 양이나 알파카의 경우에는 소털은 보존하되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양이나 알파카의 경우에 속털, 즉 울은 보존하되 뻣뻣한 겉털, 즉 헤어는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되었고, 소는 저제양은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되었다. 가축화된 동물들은 더러 두뇌가 작아지고 감각기관이 덜 발달되기도 했다. 야생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쳐 했던 조상들과는 달리 큰 두뇌나 발달된 감각기관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가축화 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축화된 개의 야생 조상인 이리와 수많은 개의 품종들을 비교해보자. 그레이트 데인 같은 개들은 이리보다 훨씬 크고 패키니지 같은 개들은 훨씬 작다. 또 그레이하운드 같은 개들은 날씬해서 경주에 알맞은 체격이고, 닥스훈트 같은 개들은 다리가 짧아서 경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개들은 털의 모양이나 색도 서로 크게 다르고 어떤 개들은 아예 털이 없어졌다. 폴리네시아와 아스텍인들은 먹기 위해 기르는 품종도 개발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닥스훈트와 이리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후자에서 파생되었다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닥스훈트가 이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고대의 대형 포유류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고대 14종의 야생 조상들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남아메리카에는 한 종밖에 없었다. 그 조상 동물에서 나온 것이 라마와 알파카다.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단 한 종도 없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가축화된 토종 포유류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관광객이 아프리카를 찾는 이유가 그곳에 야생 포유류가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인데 말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14종 중에서 13종, 괄호 열고 여기에는 주요 5종이 모두 포함된 그 13종의 야생 조상은 모두 유라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유라시아라는 용어에 북아프리카를 포함시킨 경우가 들어있다. 북아프리카는 생태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인류 문화의 많은 측면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는 유라시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이 13종의 야생 조상들이 모두 유라시아 전역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3종이 모두 있었던 지역은 한 군데도 없고 어떤 야생 조상은 매우 국지적이었다. 국지적이라는 얘기는 일부 지역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야크는 티베트나 인근 고지대에서만 야생 상태로 분포했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13종 중에서 꽤 여러 종이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았다. 예를 들면 서남아시아에서는 7종의 야생 조상이 공존했다. 이렇게 야생 조상종이 대륙마다 매우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 사람들이 총기, 병원균, 쇠를 갖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고대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한 가지 이유는 간단하다. 유라시아에는 가축화된 종의 조상이든 아니든 간에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의 종수가 가장 많았다. 일단 가축화 후보 종이라면 평균 45kg이 넘는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즉 육식을 주로 하지 않는 육서 포유류가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해보자. 도표 9-1을 보면 후보종 수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많아서 자그만치 72종이나 된다. 이곳은 다른 여러 부류의 동식물도 가장 다양한 편이다. 그것은 유라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서 광활한 열대우림은 물론이고 온대림, 사막, 소택지, 그리고 역시 광활한 툰드라 지역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생식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그보다 적은 51종의 후보종이 있다. 다른 부류의 동식물도 역시 유라시아보다는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유라시아보다 면적도 좁고 생태학적으로도 덜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은 동남아시아보다 적다. 남북이 37도 바깥에는 온대성 생식지가 전혀 없다. 제1장에서 논의했듯이 남북 아메리카에는 원래 아프리카와 거의 맞먹을 만큼 많은 후보종들이 있었지만 이들 대형 야생 포유류는 약 13,000년 전에 대부분 멸종되었다. 그 중에서 만약 살아남았다면 가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동물들, 즉 여러 종의 말이나 낙타류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작고 가장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그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존재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이 후보종들마저도 남북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간이 처음 살기 시작하던 무렵의 붉은 캥거루만 남기고 모두 멸종되었다. 네, 위에 표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유류의 가축화 후보종. 유라시아는 후보종이 72종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화된 종이 13종. 후보종의 가축화의 비율은 1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51종이 있었지만 가축화된 종은 0. 그래서 후보종의 가축화 비율 0%. 남북 아메리카 후보종 24, 가축화된 종 1. 그래서 가축화 비율 4%. 오스트레일리아 후보종 1,
가축화된 종 0. 그래서 가축화 비율 0%. 네, 앞에 설명된 내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형 포유류가 주로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까닭을 한다면 후보 종에 해당하는 야생 포유류가 애당초 그 대륙에 가장 많았고 지난 4만 년 동안 멸종된 후보종은 가장 적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표 9-2에 표시된 숫자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설명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종이 실제로 가축화된 비율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즉 1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유난히 낮았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51종의 후보 중 단 한 종도 가축화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유라시아에서 이미 가까운 친척이나 비슷한 포유류가 가축화되었는데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는 가축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째서 유라시아의 말은 가축화되고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그렇지 못했을까? 왜 유라시아의 돼지는 가축화되고 아메리카의 패커리 돼지나 아프리카에 살던 세종의 진짜 야생 돼지들은 그렇지 못했을까? 유라시아의 야생 소들은 3종, 오록스, 물소, 야크, 가우어, 반탱이나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5종입니다. 이게 괄호로 들어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유라시아의 야생 소들은 5종이나 가축화되었는데 어째서 아프리카 들소나 아메리카 들소는 그렇지 못했을까? 어째서 아시아의 무플론 양은 가축화되고 북아메리카의 큰 뿔양은 안 되었을까? 여기서 무플론 양은 가축화된 양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토종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한 이유. 과연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여러 민족들은 서로 엄청나게 달랐으면서도 모두가 가축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장애물들을 공유했는데 유독 유라시아 민족들만이 예외였을까?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는 대형 야생 포유류가 풍부해서 얼마든지 사냥하여 잡을 수 있었으므로 아프리카인들은 굳이 가축을 보살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다. 아니오다. 위와 같은 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5가지나 된다. 비유라시아인들도 유라시아의 가축들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는 점, 인간에게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 고대 14종은 신속하게 가축화되었다는 점,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어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가축을 개발하려는 현대 노력은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주요 5종의 포유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조건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민족들이 이 가축들을 받아들였다. 그럼으로써 이들 아프리카 목축민들은 아프리카 수렵 채집민들보다 크게 유리해져서 재빨리 그들을 교체했다. 특히 소와 양을 얻은 반투족 농경민들은 서아프리카의 고향 땅을 벗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 전에 살던 수렵 채집민들을 괴멸시켰다. 비록 농작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약 2000년 전 소와 양을 얻게 된 코이산족은 남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을 교체했다. 가축화된 말이 서아프리카에 들어오면서 그곳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지역에는 기병대에 의존하는 여러 왕국들이 들어섰다. 가축화된 말이 서아프리카 너머로 전파되지 못한 유일한 요인은 체체파리가 옮기는 각종 트리파노소마성 질병,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트리파노소마성 질병 가로 열고요. 기생성 원충인 트리파노소마의 감염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가축화된 말이 서아프리카 너머로 전파되지 못한 유일한 요인은
채채파리가 옮기는 각종 트리파노소마성 질병이었다. 네, 이름이 아주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전 세계에서 두루 발견되었다. 가축화에 적합한 토종 야생 포유류를 갖지 못한 민족들이 유라시아산 가축들을 얻게 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남북 아메리카 양쪽에서 유럽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유럽인들의 정착촌에서 말이 몇 마리 도망치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19세기의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인디언들은 이미 능숙한 기마전사이자 들소사냥꾼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말을 갖게 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다. 스페인인들에게서 얻은 양도 마찬가지로 나바호족 인디언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양털 담요는 나바호족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유럽인들이 개를 데리고 태즈메니아에 정착할 때까지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개를 본 적도 없었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주민들은 대량으로 개를 번식시켜 사냥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각양각색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수천의 민족들 사이에 동물의 가축화를 가로막는 보편적인 문화적 금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있었다면 각 지역의 일부 민족들은 틀림없이 그 동물을 가축화하여 크나큰 이점을 얻었을 것이다. 유라시아로부터 가축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받아들였듯이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야생 얼룩말과 들소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습니다. 말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야생 얼룩말과 들소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한번 들소들이 많은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 이 말과 들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던 이렇게 책을 좀 썼으면 편했을 텐데요. 많이 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째서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민들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한 부족이라도 그곳의 얼룩말이나 들소를 가축하여 다른 아프리카인들을 지배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유라시아의 말이나 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유라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토종 포유류가 가축화되지 못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 지역의 야생 포유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모든 야생동물은 한 번쯤 가축이 될 기회가 있었다 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두 번째 증거는 애완동물이다.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고 길들이는 일은 곧 가축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모든 대륙의 전통적인 인간사회에 거의 빠짐없이 존재했다. 그렇게 길들여진 야생동물들은 가축화된 동물들보다 훨씬 다양하며 그 중에는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종들도 많다. 예를 들자면 뉴기니의 여러 마을에서 일할 때 나는 애완용 캥거루, 주머니 쥐, 그리고 딱새에서 물수리에 이르는 여러가지 새들을 기르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이렇게 사로잡힌 동물들은 결국 잡아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그냥 애완용이다. 뉴기니인들은 심지어 야생 화식조, 괄호 열고 타조를 닮은 날지 못하는 큰 새의 새끼를 잡아서 기르다가 별식으로 잡아먹는 일도 일상적으로 한다. 다 자란 화식조는 지극히 위험해서 종종 마을 사람들의 배를 찢어놓는데도 말이다. 독수리는 가끔 조련사를 죽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부 아시아 민족들은 이 무서운 애완동물을 길들여 사냥에 이용한다. 고대 이집트인이나 아시리아인이 그랬듯이 현대 인도인도 길들인 치타를 사냥에 이용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림을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가젤이나 큰 영양 따위의 발굽 있는 포유류도 길들였고 두루미 같은 조류, 더 놀라운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기린,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하이에나까지 길들였다.
누가 보아도 위험한 짐승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아프리카 코끼리도 길들였고 아시아 코끼리는 오늘날에도 길들여지고 있다. 가장 터무니없는 애완동물을 찾는다면 아마 유럽산 불곰일 텐데 일본의 아이누족은 일상적으로 그 새끼를 잡아서 길들이며 기르다가 의식을 행하면서 잡아먹는다. 이처럼 많은 야생동물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가축화의 첫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가축이 된 동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세기도 전에 영국 과학자 프랜시스 갤턴은 이러한 모순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모든 야생동물은 한 번쯤 가축이 될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가축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과거에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인 듯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형 포유류의 가축화 시기입니다. 갤턴의 견해는 가축화에 적합한 대형 포유류라면 이미 초기 목축민들이 빠짐없이 가축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입증하는 세 번째 증거는 가축화의 시기다. 우리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가축화 시기를 알고 있는 동물은 모두 BC 8000년에서 BC 2500년경에 가축화되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정주영 농경 목축 사회가 생겨난 후 처음 몇천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도표 9-3에 요약되어 있듯이 대형 포유류를 가축화한 시대는 양, 염소, 돼지로 시작해 낙타류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BC 2500년 이후에 새로 생긴 중요한 가축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BC 2500년보다 한참 뒤에 처음으로 가축화된 소형 포유류도 없지는 않다. 토끼는 중세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식용으로 가축화되었고 쥐와 생쥐는 20세기에 와서 실험용으로, 그리고 햄스터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애완용으로 가축화되었다. 이렇게 소형 포유류의 가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야생 상태의 후보종이 수천 종이나 있고 그 동물들은 전통사회에서는 굳이 키울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형 포유류의 가축화는 4500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그때까지 148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대형 후보종들은 모두 무수한 시험을 거쳤을 텐데 그 중에서 몇 종만이 시험을 통과했고 나머지는 다 가축화에 부적합했을 것이다. 일부 포유류가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네 번째 증거는 동일한 종이 연거푸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비로소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물질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추측했던 것처럼 인도의 혹등소와 혹이 없는 유럽소는 수십만 년 전에 하나의 야생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두 종의 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유전적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인도인들은 야생 오록스의 인도산 아종을 가축화했고 서남아시아인들은 오록스의 서남아시아산 아종을 독립적으로 가축화했는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북아프리카인들도 북아프리카산 오록스를 독립적으로 가축화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리는 남북아메리카에서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지만 아마 중국과 서남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현대의 돼지는 중국과 서유라시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지만 그 밖에 몇몇 지역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곧 가축화에 적합한 몇 종의 야생동물이 한꺼번에 다수의 인간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요, 증거가 확실한 대형 포유류 가축화의 최초의 대략적 연대입니다. 개는 BC 만년, 장소는 서남아시아, 중국, 북아메리카입니다. 양은 BC 8000년 서남아시아, 염소 BC 8000년 서남아시아, 돼지 BC 8000년 중국 서남아시아, 소 BC 8000년 다 BC입니다. 그냥 BC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부터 2000년을 더하면 됩니다. 소는 서남아시아, 인도, 북아프리카. 말 BC 4000년 우크라이나. 당나귀 BC 4000년 이집트. 물소 BC 4000년 중국. 라마 알파카 BC
3500년 안데스, 단복낙타 BC 2500년 중앙아시아, 쌍복낙타 BC 2500년 아라비아. 네, 개가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제목은 극복할 수 없는 가축화의 장애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도 남아있는 수많은 야생 후보종들을 가축하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가 고대인들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 후보종들의 단점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동물을 가축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서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축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5세기부터 그러한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야생 포유류를 많이 발견했다. 나는 뉴기니에서도 애완용 캥거루나 주머니 쥐를 기르는 유럽인들을 가끔 만났다. 그렇게 유럽인 정착민들도 토착민들과 똑같이 각 지역의 수많은 토종 포유류를 길들이거나 애완동물로 삼았다. 더구나 유럽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한 목축민이나 농경민들은 그 지역의 토종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세기와 20세기에 와서 적어도 6종의 대형 포유류, 즉 일런드 영양, 엘크, 말코 솜바닥 사슴, 사양소, 얼룩말, 아메리카 들소, 이 6종의 대형 포유류는 그것들을 가축하기 위해 현대과학으로 무장한 동물 품종 개량자와 유전학자들이 총동원되어 각별히 조직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서 엘크에 대한 설명은요, 북유럽 아시아산이며 현존 사슴 중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양인 일런드 영양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아스카니야노바 동물원을 비롯하여 영국,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도 고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로웨트 연구소는 실험 목장에서 엘크, 괄호 열고 영국식 명칭으로는 붉은 사슴, 영어로 레드 디어들을 키운다. 그리고 러시아의 팩체로 일리치 국립공원에서는 말코 손바닥 사슴을 사육하는 실험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대의 노력들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물론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가끔 들소 고기가 등장할 때도 있고 스웨덴이나 러시아에서는 말코 손바닥 사슴을 타고 다니거나 젖을 짜거나 썰매를 끌게 하는 일도 없진 않지만 그러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장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그 동물들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특히 놀라운 것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일런드 영양을 가축하려고 했던 몇 차례의 시도마저도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런드 영양은 이미 아프리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기후에 대한 내성이 있으므로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잘 걸리는 유럽산 야생동물보다 훨씬 유리할 텐데도 말이다. 아무튼 수천 년 동안 후보종들을 접할 수 있었던 토착 목축민도 현대의 유전학자들도 최소한 4,500년 전에 이미 가축화된 고대 14종 이외의 다른 대형 포유류를 유용한 가축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가축화의 정의에서 번식과 먹이 공급 통제라는 부분을 많은 동물로부터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샌디에이고나 로스앤젤레스의 동물원들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캘리포니아산 콘도르들에 대해 그 어느 가축화된 종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번식을 통제하고 있다. 각각의 콘도르는 모두 유전적으로 분석되었고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컷을 어떤 암컷과 짝지어야 할 것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극대화시켜줄 멸종위기에 처한 이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그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동물원들은 그 밖에도 고릴라나 코뿔소 등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종들에 대해 그와 유사한 번식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동물원에서 캘리포니아산 콘도르들을 이렇듯
엄밀하게 선택하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유용한 결과가 나올 전망은 전혀 없다. 코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뿔소에서는 무려 3톤이 넘는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이다. 코뿔소에는 그 밖에 대부분의 대형 포유류에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축화의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 물음표입니다. 148종에 달하는 전 세계 대형 야생 초식성 육서 포유류 가로 열고 가축화 후보 종 중에서 겨우 14종만이 시험을 통과했다. 나머지 134종은 왜 떨어졌을까? 그 동물들에 대해 프랜시스 갤턴이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이라고 했던 것은 어떤 조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이 대답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부합된다. 야생 후보종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필수적인 특성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행복한 결혼을 만들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것처럼 가축화의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얼룩말과 인간을 비롯하여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여러 쌍들을 짝지으려는 결혼 상담원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가축화가 실패하는 원인을 적어도 6가지는 찾을 수 있다. 네, 식성. 여기서 이제 6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까먹을지 모르지만 번호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1. 식성. 어떤 동물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을 때 그 먹이가 가진 생물 자원이 소비자의 생물 자원으로 환원되는 효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친다. 대개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체중 450kg의 소를 키우려면 옥수수 4,500kg이 필요하다. 더구나 체중 450kg의 육식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옥수수 4,500kg을 먹고 자란 초식동물을 4,500kg을 먹여야 한다. 다시 읽을까요? 더구나 체중 450kg의 육식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옥수수 45,000kg을 먹고 자란 초식동물 4,500kg을 먹여야 한다. 수치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자원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먹이가. 초식동물이나 잡식동물만 보더라도 그 중에 많은 종들은 목장에서 키우기에 자격미달이다. 그들은 코알라처럼 즐겨 먹는 식물을 너무 까다롭게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육식성 포유류는 단 1종도 식용으로 가축화되지 못했다. 괄호 열고 고기가 너무 질기거나 맛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육식성의 야생 물고기도 많이 먹고 있으며 나는 사자, 햄버거의 기막힌 맛을 경험한 바 있다. 괄호 닫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외적인 존재라면 개라고 할 수 있다. 개는 원래 번견이나 수렵견의 용도로 가축화되었지만 아스텍 시대의 멕시코, 폴리네시아, 고대 중국 등지에서는 식용으로 개발하여 기르기도 했다. 여기서 번견이란 얘기는요, 사람을 이제 경비하는 경비견 비슷한 겁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나 개를 일상적으로 잡아먹는 풍습은 달리 육류를 구할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수단이었다. 아스텍인들에게는 가축화된 포유류가 개밖에 없었고 폴리네시아인들과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돼지와 개가 전부였다. 가축화된 초식 포유류를 많이 가진 복받은 인간 사회에서는 굳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어쩌다가 별미로 먹었을 뿐이다. 괄호 열고 오늘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그렇듯이. 더구나 엄밀히 말하면 개는 육식성이 아니라 잡식성이다. 자신의 애견이 정말 육식동물이라고 믿는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면 사료봉지에 적힌 성분표를 보라. 아스텍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이 식용으로 기르던 개들은 채소와 쓰레기로 살을 찌웠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조건입니다. 2. 성장 속도. 가축은 빨리 성장해야만 사육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고릴라와 코끼리는 기특할 정도로 먹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합격이다. 고릴라나 코끼리가 다 자랄 때까지 장장 15년 동안을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목장주가 어디 있을까? 현대 아시아인들이 사육용 코끼리를 얻고자 할 때에도
차라리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아 길들인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3.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 우리 인간들이 남이 보는 앞에서 성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성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귀중한 가축이 될 만한 동물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이나 몹시 가축하고 싶어 했음에도 그 노력이 번번이 틀어진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고대 이집트인이나 아시리아인, 현대 인도인 등에게도 길들인 치타는 수렵용으로 개보다 훨씬 뛰어난 소중한 존재였다. 인도 무굴 제국의 어느 황제는 치타를 1000마리나 길렀다. 그러나 돈 많은 여러 군주들이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도 그들의 치타는 모두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은 것들이었다. 감금 상태에서 치타를 번식시키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 생태학자들조차도 1960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동물원에서 치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야생 상태에서는 몇 마리의 치타 형제들이 암컷 한 마리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닌다. 암컷은 이 난폭한 장거리 구애 과정을 거쳐야만 배란을 하거나 교미 준비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에 갇힌 치타들은 대개 이처럼 복잡한 구애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빅쿠냐를 번식시키려는 계획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안데스의 야생 낙타인 이 동물은 털이 그 어떤 동물의 털보다도 섬세하고 가벼워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고대 잉카인들은 야생 빅쿠냐들을 울타리에 몰아넣고 털을 깎은 후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빅쿠냐의 털을 얻었다. 오늘날에도 이 최고급 털을 원하는 상인들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거나 야생 빅쿠냐를 죽여서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돈과 과시욕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도 털을 얻기 위해 빅쿠냐를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빅쿠냐들은 교미를 하기 전에 길고 복잡한 구애 과정을 거치는데 감금 상태에서는 이 의식을 행하기가 어렵고 수컷들끼리는 사납게 싸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중 먹이를 먹는 세력권과 연중 잠을 자는 세력권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 조건을 우리가 3개 읽었고요. 그 다음에 4입니다. 골치 아픈 성격. 당연한 일이지만 웬만한 크기의 포유류는 대부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돼지, 말, 낙타, 소 따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성질이 거칠고 위험해서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가축화의 이상적인 후보종인데도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경향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물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색곰이다. 곰 고기는 값비싼 별미다. 회색곰은 770kg까지 나가고 주로 초식성이며 먹는 식물도 매우 다양하다. 괄호 열고 무서운 사냥꾼이기도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남긴 쓰레기도 잘 먹고 그래서 옐로우스톤이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는 큰 골칫거리지만 비교적 빨리 자라는 편이다. 그러므로 감금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기만 한다면 회색곰은 훌륭한 비육 동물이 될 것이다. 즉 고기를 위해 기르는 동물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아이누족은 의식의 일종으로 회색곰 새끼를 일상적으로 길렀으므로 그러한 실험을 해본 셈이다. 그러나 아이누족도 새끼가 1살가량 되었을 때 잡아먹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회색곰을 그 이상 기르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자라나서도 길이 들어 얌전한 회색곰은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는 적합한 후보종이면서도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또 하나의 동물은 아프리카 들소다. 아프리카 소는 빨리 성장하여 금방 1톤이 넘고 우열 위계가 잘 발달된 무리를 이루어 산다. 이 특성의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들소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포유류로 간주된다. 이들을 가축하려고 했던 미치광이들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들소가 너무 크고 거칠어지기 전에 죽여야만 했다. 4톤이나 나가는 초식동물인 하마도
그렇게 위험하지만 않았다면 훌륭한 가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녀석들은 해마다 사자를 포함하여 그 어떤 아프리카 포유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와 같이 산업계로 유명한 후보종들이 불합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종들도 많다. 예를 들자면 8종의 야생 말과 동물, 즉 말과 친척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교배를 통하여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인데도 성질은 서로 크게 다르다. 이렇게 교배를 통하여 태어난 놈은 대개는 생식 능력이 없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아프리카산 나귀, 가로 열고 당나귀의 조상과 말은 성공적으로 가축화되었다. 북아프리카산 나귀와 가까운 친척은 야생 당나귀라고도 부르는 아시아 나귀다. 이 동물의 원산지에는 서구 문명과 동물 가축화의 요람이었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은 야생 당나귀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을 것이다. 수메르 문명과 그 이후의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들이 야생 당나귀를 일상적으로 사냥했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아 말이나 당나귀와 교배시키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몇몇 그림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수레를 끌고 있는 말 닮은 짐승은 바로 야생 당나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마인에서 현대의 동물원 관리자 이르기까지 야생 당나귀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난폭한 성격과 사람을 잘 무는 못된 버릇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면에서는 조상 당나귀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야생 당나귀는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 4종은 더 심하다. 이 4종을 가축하려는 노력은 수레를 끌게 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짐을 옮길 때 이용했고 괴짜였던 월터 로스차일드 경은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룩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진다. 물론 말 중에도 성질 못된 녀석들이 없지는 않지만 얼룩말이나 야생 당나귀는 대부분이 그렇다.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동물원에서는 해마다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얼룩말은 설령 말에게 밧줄을 던지는 로데오 경기에서 우승한 카우보이라 해도 밧줄을 던져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밧줄 올가미가 날아오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재빨리 머리를 피하여 번번이 빗나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룩말에 안장을 얹거나 타고 다니는 것은 설령 가능하더라도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얼룩말을 가축하려고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말았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대형 포유류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은 현대 와서 엘크와 일런드 영양을 가축화하려고 했던 실험들이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는데도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했던 한 요인이다. 네, 이제 5번째 이유입니다. 겁먹는 버릇. 대형 초식 포유류들이 포식자나 인간들로부터의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이다. 어떤 종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발이 빠르며 위협을 느끼자마자 즉각 도망친다. 또 어떤 종들은 그보다 느린 편이고 덜 예민하여 무리 속에서 안전을 얻으려 한다. 또한 위협을 느끼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고 제 위치를 고수한다. 대부분의 사슴이나 영양류는 전자에 해당하고 가로 열고 이채롭게도 술록은 예외 가로 닫고 염소와 양은 후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자란 얘기는 영양류는 빨리 도망가고요. 겁먹고 염소와 양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종들은 감금 상태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가둬놓으면 겁을 집어먹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리거나 탈출하려고 울타리를 마구 들이받다가 머리가 깨져 죽기 십상이다. 가젤이 그러한 경우이다. 가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여러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자주 잡힌 사냥감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 최초의 정착민들에게는 가젤이야말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가축화할 기회가 많은 동물이었다. 그러나 가젤류는
한 종도 가축화되지 못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정신없이 내닫고 벽이건 뭐건 닥친 대로 들이받는다. 또한 거의 9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시속 80km로 달릴 수도 있는 이런 동물을 몰고 다닌다고 상상해보라. 네, 다음 소제목은요. 소제목이 아니고 위험 요소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6. 사회적 구조.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다. 즉, 무리를 이루어 살고 무리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열 위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각각의 무리는 서로 배타적인 세력권이 아니라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야생 마 무리는 순말 한 마리와 암말 대여섯 마리, 그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말 A는 암말 B, C, D, E보다 우세하고 암말 B는 A에게는 복종하지만 C, D, E보다는 우세하며 C는 B와 A에게는 복종하지만 D와 E보다는 우세한 식이다. 무리가 이동할 때에도 구성원들은 고정적인 순서를 유지한다. 맨 뒤에는 수컷, 맨 앞에는 가장 우세한 암컷,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암컷 새끼들이 제일 어린 놈부터 나이 순서대로 따라간다. 그 암컷 뒤에는 우세한 순서대로 다른 암컷들이 따라가고 각각의 암컷 뒤에는 그 새끼들이 역시 나이 순서대로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지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다 자란 말들이 한 무리 안에 여럿 있더라도 끊임없이 싸우는 일은 없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가축화하기에 이상적이다.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이 위계 질서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화된 말무리는 가장 높은 암컷을 따라가듯이 줄지어 인간 지도자를 따라간다. 양, 염소, 소 등은 물론이고 개의 조상, 이리 무리에도 그와 유사한 우열 위계가 있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성장하는 새끼들에게는 가까이서 늘 보는 다른 동물의 모습이 각인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그것은 자기와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이겠지만 감금 상태 어린 군거 동물은 인간을 가까이서 보게 되므로 그 인간의 모습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동물들은 목축에 적합하다. 서로 잘 싸우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모아둘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은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따르며 인간을 지도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양치기나 목양견이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다. 또한 군고동물들은 비좁은 우리 속에 갇혀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다. 야생 상태에서도 조밀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각자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살아가는 동물들은 몰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간을 기억하지 않으며 본능적으로 복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한 줄로 늘어서서 사람을 뒤따르거나 사람이 몰고 가는 대로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네, 고양이가 지금 야생 상태에서는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산 동물로 예로 지금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고양이가 개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된 것은 고양이와 흰 족제비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가축화한 동기는 식용으로 한꺼번에 큰 집단으로 기르면서 몰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하게 하거나 애완동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가축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리를 이루어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가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네. 첫째로, 동물들의 무리는 서로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지 않고 각기 다른 무리에 대해 배타적인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같은 동물의 두 무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혼자 산 동물의 수컷 두 마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로, 연중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동물도 교미철이 되면 각자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른 동물의 접근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인다.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가 그러하다. 이때도 술록은 예외이다. 아프리카는 사회적인 영양류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영양들이 가축화되지 못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아프리카의 영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넓은 지평선을 가득 채우며 밀집해 있는 영양대겠지만 실제로 영양무리의 수컷들은 교미철이 되면 흩어져서 따로따로 세력권을 지키며 무섭게 싸운다. 이런 영양들을 양이나 염소나 소떼처럼 비좁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기란 불가능하다. 코뿔 소는 사나운 성격과 느린 성장 속도에 세력권에 대한 행동까지 합쳐져서 도저히 목장에서 키울 수 없는 경우다. 마지막 이유 역시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에 해당된다. 군거 동물 중에는 우열 위계가 분명하지 않고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기억하지도 않는, 따라서 인간도 기억하지 않는 종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사슴류나 영양류를 길들인 경우는 많지만 진짜 아기 사슴 괄호 열고요. 진짜 아기 사슴 밤비인 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슴류나 영양류를 길들인 경우는 많지만 그렇게 길들인 사슴이나 영양을 때로 몰고 다니는 광경은 절대 볼 수가 없다. 북아메리카산 큰 뿔 양이 가축화된 양의 조상인 아시아산 무플론 양과 같은 속에 포함되지만, 속이란 얘기 여기서 이제 계문강목 가속 종할 때 그 속입니다. 가축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큰 뿔 양은 우리에게 적합하기도 하고 무플론 양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측면에서 빗나갔다. 즉 이들은 무플론 양처럼 자기보다 우세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개체에게 복종하는, 다른 동물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시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동물의 가축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종은 가축화되고 그 가까운 친척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제 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하여 실격되었던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이 대부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동물의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여러가지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야생 포유류 중에서 낮은 비율만이 인간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인들에게는 기타 대륙 사람들에 비해 가축화할 만한 대형 야생 초식성 포유류가 훨씬 더 많았다. 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 유럽 사회가 대단히 유리해진 것은 바로 포유류의 지리, 역사, 생태 등 세 가지 기본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첫째, 유라시아는 그 넓은 면적과 생태학적 다양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후보종 수가 가장 많았다. 둘째,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홍적세 말기에 닥친 엄청난 멸종의 파도 속에서 대부분의 후보종을 잃고 말았지만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앞에 두 대륙에서는 그 포유류들이 인류의 진화사에 상당히 늦은 시기, 즉 우리의 사냥 기술이 이미 고도로 발달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인간들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 중에서도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기타 대륙에 비해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프리카의 대형 군거,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종들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후보종이 실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톨스토이도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저자인 성마태가 다른 문맥에서 보여준 통찰력에 기꺼이 찬동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네, 이렇게 제가 이제 9장을 읽었습니다. 9장은 지금 가축화에 관련된 건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방금 읽었던 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억이 좀 선명합니다. 특히 안나 카레니나 법칙, 이 아주 눈에 그리고 머리에 들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